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통시적 관점에서 본 빛의 속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차세대 에너지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최윤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수가 5km 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불빛을 보이면 자신도 빠르게 불빛을 보여서 불빛이 이동한 시간을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실패했겠죠. 여기 이제 조수가 있고요. 5km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바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우선 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빛의 속도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뢰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천문학적인 스케일에서 측정을 합니다. 뢰머가.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 주위에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요. 또 목성도 공전하고 있어요. 목성은 여러분들 위성이 여러 개 있잖아요. 위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오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이 이오가 또 공전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구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오라고 하는 위성은 공전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42시간밖에 안 돼요. 42시간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지구에서 보면 이오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서는 42시간 만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 보고 모레 보고 이렇게 3월 달에 보고 이렇게 7월 1일 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22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42시간하고 22분 만에 이게 이제 이호가 목성 뒤로 숨었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9월 1일 날은 점점 그 이제 시간이 줄어들다가 또 이제 1월 1일 날이 되면 원래대로 이제 42시간 만에 공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뢰머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빛이라는 놈이 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직경을 횡단하는 시간이 22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빛이 지구 공전 직경을 횡단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구 공전 반지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날과 똑같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공전 직경은 3억 킬로미터잖아요. 3억 킬로미터를 22분으로 나눠요. 22분 곱하기 이제 60초 이렇게 하면 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22만 킬로미터 퍼 초, 1초당 빛의 속도는 22만 킬로미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뢰머가. 생각은 멋지잖아요. 생각은 멋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오차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브래들리는 광행차 방법을 적용했거든요. 우리가 광행차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비 오는 날 이제 앞으로 갈 때 우산을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야만이 비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상정해 보면 빗방울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똑바로 쓰고 있으면 그대로 서 있을 때는 똑바로 쓰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앞으로 막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똑바로 쓰고 있으면 비 다 맞아요. 어느 정도 기울여 줘야 돼요. 이렇게 기울여 줘야 된다. 각도, 기울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빗방울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내려오는 속도를 V'이라고 그래요. V'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간 거리가 나와요. 거리입니다. 이게 V'T가 바로 빗방울이 이동한 거리예요. 그 다음에 요게 요 높이가 바로 뭐냐면 이 높이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바로 사람이 걸어간 거리예요. 사람 걸어가는 속도를 V라고 그러면 그때 똑같은 시간 동안에 걸어가는 시간은 바로 T예요.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V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인가요? 탄젠트 세타는 바로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이 바로 V'T예요.
높이는 뭔가요? VT잖아요. V'T는 바로 빗방울이 이동한 거리잖아요. VT는 뭔가요? 사람이 이동한 거리잖아요. 사람이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그러면 T를 소거해요. 소거하면 우산 기울인 각도하고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 V를 알면 빗방울 속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빗방울 속도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산을 기울이는 각도가 약 40도라고 해봐요.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3m/s예요. 그래서 40도로 기울였을 때 이렇게 3m/s로 걸어가면은 비를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바로 이제 탄전트 40도가 0.84거든요. 그럼 빗방울 속도 분의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빗방울 속도니까 빗방울 속도에 대해서 풀어보면 V'은 3.57m/s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말하는 지금 브래들리가 생각하는 광행차 방법하고 한번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잘 보세요. 자, 광행차라는 것은 관측자의 운동으로 별의 겉보기 위치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광행차라고 그래요. 광행차라고 하는데 별빛이 지금 연직방향에 들어오고 있어요. 별빛이 연직 위에 있는 별을 관측할 때 연직방에서 오지만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그런데 공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지구 공전 속도 여러분들 30km/s예요. 초당 30km씩 정신없이 지금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전한다. 공전하기 때문에 이 별빛을 측정하려면 망원경을, 지구에 있는 망원경을 어느 정도 각도를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 별빛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겨울에 저쪽에서는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죠. 이렇게 겨울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틀다가 겨울에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요. 그 각도를 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별빛이 이동한 거리예요. 별빛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지구 이동 거리, 지구 이동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T는 똑같으니까 소거해요. T를 없애면은 우리가 이제 광행차 각도 세타하고 지구 공전 속도를 알면 빛의 속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의 속도는 아까 비 오는 날 우산 쓸 때 하고 빛의 속도는 바로 빗방울 속도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구 공전 속도는 뭐하고 대비가 되느냐? 바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하고 대비가 된다. 그 다음에 광행차 각도는 뭐하고 대비가 되나요? 바로 망원경 기울이는 각도가 바로 우산 기울이는 각도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비되는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은 아주 이 내용을 확실히 꿰뚫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톱니바퀴를 이용합니다.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하거든요.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홈이 있고요, 이빨이 있고, 홈이 있고, 이빨이 있어요. 홈, 이빨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90도로 이렇게 틀어놓아 봅시다. 90도 틀어놓고 톱니바퀴를 막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빛을 보내요. 빛을 보내면은 여기 이제 홈 속으로 지나가겠죠. 빛이 홈 속으로 지나가야 돼요. 홈 속으로 지나간 빛이 빨리 있는 약 8.6km 저 뒤에다가 거울을 갖다 놨어요. 거기서 이제 반사돼 가지고 막 돌아가는 상태에서 다음번 홈으로 딱 나오면은 이 탐지기에 불빛이 딱 탐지가 되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를 너무 느리게 돌린다 그러면 톱니 이빨에 걸려버려요. 톱니바퀴를 너무 빨리 돌린다 그러면 다음번 톱니 이빨에 걸리겠죠. 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로 돌려야만이 이 탐지기에 불이 들어온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여기 빛을 보내요. 빛을 보내면 톱니의 홈으로 갔다가 저 멀리 있는 거울에서 빛이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사이에 톱니가 다음번 홈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 사이로 빛이 빠져나오면 탐지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광원에서 거울까지 거리를 갖다 H라고 그래요. 그러면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왕복하는데 걸린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되잖아요. EH 나누기 C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빛의 속도 C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하여튼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톱니 한 개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톱니 한 개 회전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톱니 한 개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톱니 한 개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오메가 분의 세타예요. 왜냐면 오메가, 이 이름 W 비슷한 걸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는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지나간 각도, 이게 바로 각속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T는 오메가 분의 세타죠. 그래서 이 T, 두 개의 T가 1번 T하고 2번 T가 같아야만이 이 탐지기에 불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2시간을 같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C분의 2H하고 밑에는 오메가 분의 세타를 같게 놓아요. 같게 놓고 C에 대해서 풀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C에 대해서 풀면은 세타 분의 2H 곱하기 오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타는 뭐예요? 톱니 한 개 회전 각도죠? 2H는 뭔가요? 2H는 바로 왕복 거리잖아요. 오메가는 뭔가요? 바퀴 회전 속도예요. 바퀴 회전 속도. 그래서 막 회전시키면서 이제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회전 속도를 재면 되는데, 이 P조는 톱니바퀴가 이빨이 720개예요. 그 다음에 홈수도 720개예요. 그러면 그걸 합하면 1440개잖아요. 그러면 톱니 한 개의 회전각은 360도를 1440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의 회전각도가 얼마가 되냐면 0.25도가 되네요. 0.25도. 그리고 이제 회전 속도를 높여가면서 탐지기에 빛이 탐지될 때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데 막 돌려요. 상당히 빨리 돌려야지만이 빛이 탐지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갔다가 딱 오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1초에 12바퀴 12.6바퀴, 그러니까 1초에 12바퀴 반 정도 돌면은 여기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숫자를 알고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톱니 수가 720개, 홈 수도 720개, 합하면 1440개. 톱니 한 개의 회전 각도는 360도를 1440으로 나누면 0.25도. 그러면 빛이 탐지될 때 톱니바퀴 회전 속도가 아까 12.6바퀴라고 그랬잖아요. 1초에 12바퀴 반 정도 돌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바퀴 360도니까 12바퀴 반은 4536도예요. 이때 이제 빛이 탐지되고 왕복 거리가 17.2km거든요. 8.6이니까요. 한번 가는데, 그럼 왕복 거리 톱니바퀴 이렇게 하면 17.2 곱하기 여기 이제 오메가 톱니바퀴 회전 속도가 4536도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0.25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누면 P조가 1849년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빛의 속도가 약 31만 km/s 이런 속도가 나왔어요. 현재 얼마인가요? 빛의 속도가 약 30만 km/s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있죠. 굉장히 정확한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P조가.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 측정해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푸코는 뭐 단진자 운동에서도 푸코 진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푸코 실험도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P조보다도 이제 1년 뒤에 실험을 했는데요. 푸코는 P조 조수였는데 이제는 거울을 돌려요. 거울을 막 정신없이 돌립니다. 거울을 돌리고 여기서 이제 레이저 불빛을 보내요. 보내면 불빛이 이제 멀리 있는 오목 거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탐지기에 탐지가 돼요. 근데 탐지기를 이 빛 있는 데다 놓지 말고 조금 각도를 떨어져서 이렇게 탐지기를 놓으면은 여기 이제 속도를 막 증가시키면서 돌리면은 여기에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를 읽어내면 됩니다. 그 각도를 읽어내세요. 그럼 봅시다. 회전 거울에서 고정 거울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해요. H라고 하고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요? 아까 했던 것처럼 C분의 2H잖아요. 시간 T는 그 사이에 거울이 C분의 2H 그 사이에 거울이 세타만큼만 돌면 돼요. 세타만큼 돈다. 그럼 바로 시간 T는 오메가 분의 세타예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2시간 요 T하고 요 T를 같게 놓아 볼까요? 같게 놓으면 바로 C는 바로 세타 분의 2H 곱하기 오메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빛의 속도는 회전 각도분의 왕복 거리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타가 매우 적어요. 굉장히 적은 각도입니다. 0.1도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거리가 매우 짧아요. 아까 P조는 8.6km였잖아요. 이 푸코는 100m밖에 안 돼요. 100m.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회전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해야 돼요. 매우 빠르게 한다. 그래서 이 의의는 뭐냐면 푸코 실험은 바로 비로소 이제
빛의 속도 측정을 실험실 단위에서,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었다 하는 게 이제 푸코 실험의 큰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이켈슨은 8면 거울을 이용했어요. 거울이 면 8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면 거울입니다. 거울이 면 8개거든요. 그러니까 면 하나의 각도는 얼마예요? 바로 360도를 8로 나누면 45도예요. 45도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빛을 딱 보내거든요. 불빛을 딱 보내서 여기 이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제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려면 1번 면이 2번 자리로 가고 8번 면이 1번 자리로 오면은 불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도가 되면은.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빛이 M1에서 M2까지 왕복하는 동안 거울이 회전해 가지고 면 1이 정확하게 면 2의 위치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 이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바로 아까처럼 C분의 2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이 세타만큼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바로 오메가 분의 세타예요.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같게 놓고 풀어보면 바로 빛의 속도 C는 세타 분의 2H 곱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여기 빛의 속도는 회전 각도 분의 왕복 거리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되는데, 회전 각은 45도예요. 이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8면경이기 때문에 8면경이라서 45도로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메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메가도 되고요. 오메가의 정수배, 2배도 되고요. 3배도 되고 다 가능해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면경 아니고 6면경을 사용해도 돼요. 6면경을 사용해도 된대요. 여기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왕복 거리도 일정하잖아요. 고정시켰으니까. 그러면 6면경을 사용한다. 그러면 6면경은 각도가 크잖아요. 60도네요. 그럼 각속도 어때요? 더 빨리 돌려줘야 돼요. 더 빨리 돌린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켈슨은 이 빛의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요, 미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190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으로는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군인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65년이 되어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맥스웰은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빛의 속도를 그냥 계산해 버려요. 측정할 필요 없다. 나 계산해. 그래서 바로 파동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 그래서 빛의 속도가 전자기파의 속도거든요. 정확히 예측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빛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 한 사람들은 입실론 제로가 진공중의 유전율, 그 다음에 뮤 제로는 진공중의 투자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율하고 유전율을 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역수를 취하면은요, 빛의 속도가 나와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이거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 우리가 측정했던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 속도하고 똑같은 그런 값이 나왔다. 그래서 맥스웰은 측정해보지도 않고 계산해가지고 빛은 바로 전자기파 일종이야. 그리고 매질이 없어도 이동이 가능해. 그게 바로 빛이야. 그리고 속도는 바로 30만 킬로미터 퍼 초야.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맥스웰은 젊은 나이에 1879년에 맥스웰이 사망합니다. 위암에 걸려서 죽어요. 안타깝죠? 그 해에 1879년에 아인슈타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항상 맥스웰의 사진을 갖다가 자기 방에다 걸어요. 걸고 나도 맥스웰처럼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론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큰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특수 상대론의 가정이 뭔가요? 가정이 바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그게 바로 특수 상대론의 가정이잖아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게 바로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사진을 자기 방에 걸어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 3대 물리학자를 뽑아봐라 이렇게 하면, 고전 물리학의 뉴턴, 현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그리고 맥스웰, 뉴턴, 아인슈타인, 맥스웰, 이 세 사람을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맥스웰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빛의 속도 말고도요, 여러 가지 맥스웰 방정식들이 많아요. 맥스웰의 뭐 분포, 맥스웰 볼츠만 분포,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요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일 걸로 생각을 해서요, 변수간 상관관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에 이제 과학 지문들이 있어요. 국어에 과학 지문들이 있는데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면 과학 지문이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빛의 속도가 있는데요, 빛의 속도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왕복 거리도 고정해서 일정해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회전 각도를 크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8면경보다도 6면경을 사용한다. 그러면 각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느냐, 느리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묻거든요. 각속도가 빨라야 된다. 맞는 선택지죠. 그런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본다. 그래서 변수간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유형이 있는데요. 저는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써놓으세요. 이런 걸 하나 프린트해서 써놓고요.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써놓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그런 유형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물리학자의 입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이제 물리학 공부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공부해서 아마도 폭넓은 세상을 좀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물리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워요 물리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학문도 어렵습니다. 이 물리학, 이 화학도 어려워요. 화학의 한 20% 정도는 물리하고 겹칩니다. 지구과학도 어려워요. 지구과학의 한 20% 정도는 물리하고 겹쳐요.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관심을 가지면 물리학 잘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학자가 이게 되기 위해서는 물리학자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생각들이 멋있잖아요. 빛의 속도 측정하기 위해서 레머의 생각이라든지 그 푸코의 생각이라든지 마이켈슨의 생각이라든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맥스웰의 계산이라든지 멋져요. 그렇게 이제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아는 바와 같이 물리학은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리학을 공부한 후에 다른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분야라든지 뭐 연료전지 분야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물리학을 기본으로 좀 공부하고 화학이나 지구과학 공부, 생명과학 이런 쪽 공부하는 사람도 대학에 이제 수능 보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물리 1 정도는 좀 책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물어요. 물리학 공부하면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묻는데요. 저는 뭐 몇 가지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리학 공부 후에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거든요. ADD. 거기에 이제 연구원 돼볼 거를 좀 권해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그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소거든요. 거기서 뭐 비행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산업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군수산업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주식회사 한화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비행기 만들어내는 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약 만들어내는 풍산,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데 좀 취업해보는 것도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사령부에 정비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창에서 항공기나 헬리콥터, 화포 정비 이런 걸 하는 군무원은 뭐 군인은 아니고요, 준 공무원이에요. 군무원 돼본다거나 또는 부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 업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장시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